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호화 빌딩 47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반포대교의 불빛이 반짝이는 고급 라운지였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40년 만에 열린 동창회 초대장부터 화려했습니다.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성공한 우리들의 재회라는 문구가 입구 현수막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삼겹살 대신 두툼한 스테이크가, 소주 대신 30년산 수입 위스키가 고급 수제 유리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웨이터들은 흰 장갑을 끼고 조용히 서빙을 했어요.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죠. 1인당 30만 원은 기본이었고 예약도 한 달 전부터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남은 자리라며 호기롭게 웃는 박도현, 68살의 그는 과거 일진 두목이었고 지금은 중소건설업 대표였습니다. 손목에는 스위스제 시계가 반짝였고 손가락마다 큼직한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넥타이 핀도 화려했고 구두도 반들반들 광이 났죠. 여전히 허세 가득한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채웠습니다. 야, 다들 잘 살았네. 우리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말이야. 나도 맨 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고 주변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그에게 맞장구를 쳤어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은 이선우, 같은 68살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검소했고 시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말수도 적었죠. 그저 조용히 물을 마시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강변도로의 자동차 불빛들이 줄지어 흘러갔어요. 40년 전 그 시절, 그는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를 본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선우야. 여기 있었네. 아까부터 찾았잖아. 위스키 잔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사람 조용하네. 옛날이랑 하나도 안 변했어. 너 혼자 구석에서 뭐하냐? 몇몇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도연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계속 말했죠. 그때 생각난다. 우리 중학교 금고 돈 사라졌을 때 말이야. 기억나냐, 다들? 테이블 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도연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났죠. 그때 선우가 범인으로 몰려서 담임한테 붙잡혔잖아. 우리 김 선생님 진짜 무섭게 혼냈지. 누군가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아, 그때 있었지. 오래됐네. 또 다른 동창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기억나. 내 아버지 와서 무릎 꿇고 울었지. 학교 복도에서. 그때 우리 다 복도에 나와 있었잖아. 이선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을 뿐이었죠. 박도연이 자신의 가슴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거 내가 한 거였어. 하하.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즈 음악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몇몇 동창들은 눈이 커졌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하지만 박도연은 폭소를 터뜨렸고 몇몇이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아, 그때는 어렸잖아. 중학생이 무슨 죄를 알겠어? 지금 와서 누가 따지겠냐? 박도연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어요. 너도 그때 덕분에 정신 차렸잖아. 인생이 교훈이 된 거야. 안 그래?
하하. 나도 그때 일로 배운 게 많아. 세상이 원래 그런 거더라고. 라운지 안의 몇몇 동창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자리를 뜰 준비를 했고 또 누군가는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박도연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선우 내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한테 절하면서 용서 빌던 거. 지금 생각하면 좀 안 됐지만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어. 이선우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턱 근육도 굳어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눈빛만이 창밖 한강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도연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군가 위스키만 마시자고 했지만 그는 역시 소주가 제맛이라며 소주병을 따로 시켜놓았었죠. 야, 그때 일도 있고 하니 내가 사죄의 의미로 한 잔 줄게. 진심이야, 진심. 주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누군가 도연아 그만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비틀거리며 이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짜 미안했어, 선우야.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지. 그리고는 소주를 이선우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어요. 소주가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로, 뺨으로, 정장 깃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갑고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웃음과 정적이 섞인 공기가 라운지를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마. 그냥 추억이지, 추억. 우리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것도 추억 아니겠어? 박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선 넘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부분은 눈치만 봤어요. 개입하기엔 너무 껄끄러운 상황이었죠. 라운지의 은은한 재즈 음악이 멈추고 한강 야경 불빛만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웨이터들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선우가 천천히 냅킨으로 젖은 머리를 닦았습니다. 소주가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렸고 정장 어깨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는 냅킨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의자가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선우는 아무 말 없이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등은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벌어진 옛날 왕따 조롱. 그 대비는 현실감 있는 사회적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가장 추악한 과거가 되살아난 순간이었죠. 박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라운지 안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이선우는 차가운 물로 젖은 머리를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68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고 목덜미에 묻은 소주도 닦아냈어요. 하얀 세면대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거울 속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교무실에 불려가 담임 선생님 앞에 섰던 날, 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무릎 꿇고 빌던 날, 복도에 늘어선 아이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이선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에 힘을 주어 세면대를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죠. 그때 화장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박도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야, 선우야.
여기 있었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뭐야, 벌써 화났어? 너 그거 가지고 삐진 거야? 이선우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세면대에 기댄 채 말을 이었어요. 그때 일 가지고 삐진 거냐? 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내가 덕 좀 봤잖아. 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너 대신 정학당에서 우리 담임한테 욕먹고 내가 대신 맞았다고 떠들었잖아. 그 덕에 내가 학교에서 의리남으로 소문났지. 애들이 나 되게 멋있게 봤어. 이선우가 수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박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내가 덕 봤잖아. 그 사건 이후로 애들이 너 안 괴롭혔잖아. 내가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약한 놈은 당해야 배워. 그게 세상 이치야. 박도연은 비웃으며 이선우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내 덕분에 내가 군대도 빠졌지. 그때 학교 기록 덕에 면제받았거든. 폭력 가해자로 기록되니까 신체 검사에서 걸린 거야. 넌 그때도 나 대신 희생했잖아. 멋진 놈이야, 선우야. 그의 손이 이선우 어깨에 무겁게 올려졌어요. 이선우가 그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강요였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강요? 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그가 한 발짝 다가섰죠.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냐? 40년이 지났는데? 화장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그때 일로 강해졌잖아. 약한 놈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맞아봐야 돼. 내가 너 단련시켜준 거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그때 일 덕분 아니겠어? 그 순간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태수가 들어왔어요. 68살의 그는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이었죠. 도연아,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넌 지금 선 넘고 있다. 박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윤태수 너까지 훈계야. 여긴 군대 아니야. 너희 둘이 작당해서 나 가르치려고? 윤태수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모르겠냐?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치졸하다고? 야, 나 중소기업 대표야. 직원 50명 먹여 살려. 너희처럼 월급쟁이 아니라고. 그때 화장실 문가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도현, 그 입 다물어라.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 최문경이 서 있었습니다. 68살의 그는 국정원 부원장 출신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문경이 천천히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다 들렸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박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문경이 형. 우리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리 심각하게. 최문경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옛날 얘기? 내가 지금 한 건 폭행이야. 화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문경이 이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뭐야, 왜 갑자기 존댓말을. 최문경이 차갑게 그를 쳐다봤어요. 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알 리가 없어. 윤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선우가 누군지 정말 모르냐?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누구긴 뭐가 누구야. 옛날에 왕따 당하던 애잖아.
지금도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데. 최문경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왕따?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시죠. 하지만 최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가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분 함부로 대하지 마. 예비역 3스타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야. 순간 화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도연의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죠.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문경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육군 중장, 별 3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하신 분이야. 내가 방금 소주를 부은 사람이.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윤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대령 출신이지만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해. 그게 예의고 격이야. 박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죠. 라운지 밖 화장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4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화장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최문경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박도연을 응시하고 있었고 이선우는 조용히 수건을 개어 세면대 옆에 놓았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요? 장군이었다고? 그의 웃음은 어색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은퇴한 장군이면 뭐해요? 지금은 다 똑같은 68살 노인네잖아. 최문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라고? 박도연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아니, 솔직히 별이 뭐 대수예요? 별 달고 다니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여기서 별이 빛을 발하나? 그는 이선우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가 없어요? 나도 면제받긴 했지만 군대가 뭔지는 알아요. 계급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윤태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도연아,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박도연은 오히려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죠. 아니 진짜로요. 여기 동창회잖아요. 동창회에서 계급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다 중학교 동창이고 나이도 똑같은데. 그가 이선우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최문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가봐라. 내가 가만 안 둬.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왜 이래요, 형? 우리 옛날 친구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최문경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친구?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친구가 할 짓이냐?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상황을 보러 온 거였어요.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도 있었고 복도에 서서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그는 정장깃을 바로잡으며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젖었던 머리는 대부분 말랐고 소주 냄새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가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가려 하자 박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야, 잠깐만. 진짜 장군이었어?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뭐 대단한 거 했어? 전쟁이라도 이겼어? 이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죠. 박도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어보잖아.
무시하지 마. 최문경이 박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알기나 해? 박도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최문경의 손아귀는 단단했어요.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윤태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못?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냐?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옛날 일 가지고 장난친 것뿐이잖아. 최문경이 냉소를 지었어요. 장난? 남의 머리에 소주 붓는 게 장난이야? 박도연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사과하려고 한 거였어요. 진짜로 미안하다고. 윤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면 말로 하는 거야. 술을 붓는 게 사과냐?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화장실 밖에서 구경하던 동창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장군이었대. 방금 누가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에 사진도 나와.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진짜? 3스타? 합참 작전 본부장이면 정말 높은 거 아냐? 도연이 진짜 큰일 났네. 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이선우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별 3개를 단 사진도 보였어요.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합참 작전 본부장 이선우 중장, 전략기획 탁월 이선우 중장, 국방혁신에 앞장서 박도연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네. 최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했는지. 박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화면은 계속 이선우의 기사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윤태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 거야? 내가 아까 한 짓은 누구한테 했든 잘못된 거야. 박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밖의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너무 심했어. 진짜라고 중얼거렸죠. 박도연은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반짝이던 시계도 금반지도 이제는 그저 값싼 장신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문경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 내가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면. 그리고 윤태수와 함께 화장실을 나갔어요. 복도에 서 있던 동창들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도연만 혼자 화장실에 남겨졌죠.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선 박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붉어진 얼굴, 떨리는 손, 축축한 이마. 그는 천천히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라운지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그에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에는 한때 일진 두목이었던 남자가 아니라 그저 늙고 초라한 68살 노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박도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라운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떠들썩하던 동창들은 대부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선우는 구석자리에 다시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죠. 박도연이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박도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위스키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잔을 집어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창이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최문경과 윤태수는 이선우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최문경이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윤태수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선우가 손을 저었어요.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하지만 최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저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죠. 매니저가 당황하며 경찰을 안내했습니다. 어느 분이 신고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한 동창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그냥 동창끼리 장난친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시선이 이선우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이십니까? 이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말을 잇기 전에 박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건 정말 오해예요. 우리 옛날부터 친한 친구고. 최문경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친구 머리에 소주를 부어? 박도연이 말을 막혔어요.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목격자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몇몇 동창들이 일어나 경찰에게 다가갔죠. 제가 봤는데 저분이 이분 머리에 소주를 부었습니다. 한 동창이 박도연과 이선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른 동창도 거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변명하려 했지만 증언은 계속 이어졌죠. 경찰이 박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박도연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사과하려고. 사과를 소주로 합니까?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죠. 그때 이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경찰관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동창회입니다. 폭력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피해를 입으셨잖습니까? 이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최문경이 앞으로 나섰어요.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이선우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문경이 자네 마음은 고맙네. 하지만 내 결정일세.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말 고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도연, 나를 봐. 이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선우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죠. 오늘 내가 한 일 40년 전에 내가 한 일 모두 기억해.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쳐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선우가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잘못을 깨닫고 바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피해자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선우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현, 나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네. 하지만 입으로만 사과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최문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이선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관대한 게 아니야. 이게 더 어려운 길이거든. 법의 처벌보다 양심의 가책이 더 무겁다네. 윤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래서 별 3개를 다신 겁니다. 라운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나갔죠. 매니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도연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쥔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그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라운지 안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어색하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은근히 박도현과 이선우를 향하고 있었죠. 박도현은 자리에 앉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고 술잔도 그대로였어요. 이선우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강물 위를 흐르고 유람선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복잡한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 같았죠. 최문경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런 일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최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였다면 절대 참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40년 전 일까지 들춰내다니. 이선우가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분노는 독일세. 마시면 자신을 먼저 해치지.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도연이도 불쌍한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최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니요. 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윤태수도 다가와 앉았습니다. 맞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랬어요. 저도 한 번 당할 뻔했습니다. 그가 옛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다만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피했죠. 하지만 선우 동무는 항상 조용하고 약해 보여서 타깃이 됐습니다. 이선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약해 보였다. 맞는 말일세. 그때 나는 정말 약했어. 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지. 복도에서 도연이를 마주칠까봐, 화장실에 혼자 갈까봐. 밥 먹을 때도 혼자 구석에서 먹었어. 최문경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실 수 있습니까? 이선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군대가 날 바꿔놨네. 처음 입대했을 때는 여전히 약했지.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한 고참이 날 괴롭혔네. 도연이처럼. 하지만 소대장이 그 고참을 불러서 말했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비겁함이다. 진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킨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바꿨어. 윤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장군까지 오르신 겁니다. 이선우가 손을 저었어요. 장군이 대단한 게 아니야. 사람이 대단한 거지. 별은 그저 책임의 무게일 뿐이네. 그가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도연이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힘으로 얻은 존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반대편 테이블에서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박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만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동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선 넘었어. 알지?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미쳤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동창이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때 라운지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 한 명과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3명이 들어왔어요.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군복 입은 사람들은 뭐지? 최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여성이 이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65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이선우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네, 경이야. 왜 왔어? 경이라고 불린 여성이 남편을 살폈어요. 연락받고 걱정돼서 왔죠. 뒤따라온 3명의 장교가 격려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들은 이선우의 자녀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육군 대령, 별 하나를 단 준장이었고 딸은 해군 대령, 막내 아들은 공군 중령이었죠. 3사람 모두 단정한 군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장교야? 와, 별까지 있네. 가족이 다 군인이네. 동창들의 눈이 커졌어요. 박도연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경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남편의 젖은 정장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선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최문경이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저쪽 분이 선우 동문께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가 박도연을 가리켰어요. 3 자녀의 시선이 일제히 박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경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한테? 이선우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이미 끝난 일이야. 화내지 마. 하지만 경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참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박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죄송하다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길래? 윤태수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주를 부은 일, 화장실에서의 일, 40년 전 학교 금고 사건까지 설명이 이어질수록 세 자녀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딸이 주먹을 쥐었고 막내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죠. 경희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경희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40년 동안 그걸 혼자 간직하셨군요. 이선우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경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버님,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지만 이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용서했어. 세 자녀가 동시에 반대했어요. 아버님,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받으셔야죠. 이선우가 손을 들어 자녀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존중해다오.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동창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별 13개가 한 공간에 모인 순간 공기는 무겁고도 장엄했습니다. 윤태수가 천천히 일어나 라운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운지 안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이선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선우 동무는 우리 모교의 자랑입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셨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별 3개라는 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국방의 핵심을 담당하신 분이죠. 윤태수가 이선우의 가족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인이신 김경희 여사님은 육군 준장 출신이십니다. 경희가 단정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세 자녀분들 모두 현역 장교이십니다. 큰아드님은 육군 준장, 따님은 해군 대령, 막내 아드님은 공군 중령이십니다. 라운지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가족의 별이 5개? 진짜 대단한 집안이네. 이런 집안이 우리 동창 중에 있었다니. 박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윤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을 둘러봤어요. 이선우 동문 가족은 우리 모교에 10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순간 라운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셨습니다. 최문경이 일어나 말을 보탰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조용히 기부하셨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모교가 지금 신축 도서관을 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윤태수가 물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이선우 동문의 기부금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 새기지 않으셨죠. 그저 익명의 동문으로만 남기셨습니다. 이선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태수, 그만. 하지만 윤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선우 동무는 퇴역 후에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연료는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하시죠. 동창들이 술렁였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동창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조카가 작년에 그 장학금 받았습니다. 이선우 장학금이라고 들었어요. 그가 이선우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조카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둘 뻔했거든요. 이선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또 다른 동창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선우 동문 강연 들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강연이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하나둘 동창들이 따라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라운지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이선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받을 박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경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고 세 자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박도연만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옆에 앉은 동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하지만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수가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수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선우 동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느냐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문경이 덧붙였습니다. 그런 분을 오늘 우리 중 누군가가 모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건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입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선우에게 다가갔어요. 선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선우 형님. 그는 이선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운지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에도 오늘도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됐어요. 형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선우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박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 울었습니다. 형님이 받으신 고통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경희가 남편을 바라봤고 이선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이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일어나게.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콧물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형님. 이선우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지. 박도연이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이선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선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교에 가서 1년 동안 봉사하게. 학생들 급식 배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박도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이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법적 조치를 받아들이게.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게. 내가 학교 측과 얘기해두겠네. 윤태수가 일어나 말했어요.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라운지 안의 동창들은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모교의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급식실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죠.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은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배식대 뒤에 엠치마를 두른 박도연이 서 있었어요. 68살의 그는 국자를 들고 학생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가 학생에게 말했어요. 학생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박도연은 처음엔 어색했던 미소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 맛있어요. 한 여학생이 밝게 말했어요. 박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더 먹을래?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도연은 국을 한 국자 더 떠주었어요. 옆에서 배식하던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학생들이 박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뭘, 그냥 밥이나 퍼주는데요. 영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학생들 얘기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잖아요. 어제도 3학년 한 학생이 진로 고민 상담했다면서요. 박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떠나자 박도연은 배식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치우고 그릇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손은 거칠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급식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식자재가 도착하면 함께 나르고 조리 과정을 도왔습니다. 배식할 때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맞이했죠. 점심 후에는 설거지를 돕고 오후에는 교무실이나 복도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한 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선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박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달째가 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3달째에는 학생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졌고 4달째인 지금은 이 일이 자신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고 싶었고 학생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박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수였어요. 그는 매주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해서 박도연의 봉사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도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윤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급식실이 정말 깨끗하네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수가 그의 손을 봤어요.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많이 힘드시죠?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윤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변하셨습니다. 선우 형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만약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저는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윤태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사실 선우 동문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도연이는 잘하고 있냐고. 박도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형님이 저를요? 윤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걱정하고 계십니다. 힘들진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급식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선우가 들어왔어요. 검소한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 박도연이 황급히 앞치마를 정리하며 인사했어요. 형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선우가 급식실을 둘러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들었네. 확인하러 왔지. 박도연이 급식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매일 청소하는 곳이고 저기는 배식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착해요. 인사도 잘하고. 그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이선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힘들진 않나? 그가 물었어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어요. 형님, 저 정말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선우가 그의 거칠어진 손을 봤습니다. 자네 회사는 어떻게 됐나? 이선우가 물었어요.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더군요. 오히려 전보다 나아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더군요.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필요한 곳이 따로 있었던 거네. 여기 이 학교에서 말이야.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급식실에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아까 떨어뜨린 수첩 찾으러 왔어요. 박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여기 있다. 내가 주워뒀지. 학생에게 수첩을 건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해라. 또 잃어버리지 말고. 학생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이선우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박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1년이 끝나도요. 이선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게 제가 세상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러길 원합니다. 박 선생님이 오신 후로 급식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박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선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이선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박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급식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고 모교의 교정에는 벚꽃이 만개했어요.
급식실 입구에 명예봉사자 박도연이라는 작은 명패가 걸렸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식으로 그를 명예봉사자로 임명한 거였죠. 박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봉사자 감사의 날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박도연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준비하고 있었죠. 박도연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도연이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열렬한 박수였어요. 한 학생이 무대로 달려나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 생활이 즐거웠어요.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강당 뒤쪽에서 이선우가 조용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부인 경희와 세 자녀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이선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도연이가 한 거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도연은 무대에서 내려와 이선우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오셨군요. 그의 얼굴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표정은 편안했어요. 허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축하하네, 도연. 이선우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도연이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평생 추악한 인간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형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자네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지. 경희가 다가와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송구스럽습니다, 사모님. 과거에 형님께 저지른 일을. 경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변했어요. 세 자녀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멋있으세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우리도 아저씨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배워야겠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그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에요. 1년 동안 매일 6시에 출근해서 봉사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진심으로 변하셨다고요. 강당 밖으로 나오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하늘은 맑았어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죠. 이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좋은 날씨네. 박도연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매일이 좋은 날씨예요. 예전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선우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박도연이 대답했어요. 계속 여기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회사는? 이선우가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직원들에게 넘겼습니다. 제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저보다 훨씬 잘하더군요. 저는 이제 이 일이 천직인 것 같습니다. 윤태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급식 관리 보조로요. 박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윤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식 직원으로 학생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박도연이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문경도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 박도연이 깊게 인사했어요. 문경이 형님 건강하셨습니까? 최문경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좋은 의미로. 박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형님들 덕분입니다. 몇몇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박도연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도연아, 진짜 달라졌다. 얼굴이 편안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박도연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허세는 어디에도 없었고 진심 어린 미소만 남아 있었죠. 형님, 박도연이 이선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형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선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박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제 회사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선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가?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선우 장학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형님이 보여주신 길을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경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박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선우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자네 돈이네. 하지만 박도연이 손을 뒤로 뺐어요. 형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과거가 지워지진 않지만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선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도연. 이선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자네는 정말 변했네. 진심으로.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았어요. 이선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은 사람 위에 있지 않네. 사람 곁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일 뿐이지.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별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거였군요. 이선우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도 별이 됐네. 경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갈까요? 애들이 저녁 약속 잡아뒀대요. 이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게, 도연. 자주 보세. 박도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형님도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이선우 가족이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별 13개가 천천히 멀어져 갔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여전히 교정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급식실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6시에 출근해야 했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급식실 창문을 닦으며 박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진짜 추억이 뭔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추억을 만들고 있어.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이선우는 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급식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박도연의 실루엣이 보였죠. 여보, 뭘 보세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기 새로운 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네. 경희도 급식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 사람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겠네요. 세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별은 하늘이 아닌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누군가의 희망으로 그렇게 빛나고 있었죠.